소설 인간혁명 4권 제2장 시류. 미국의 점령 통치도 이미 3년이 지났다. 일본이라는 군국주의 국가를 뿌리째 뽑고 평화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 만들겠다는 당초의 이상주의적인 점령 정책은 1949년에 들어서면서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안팎에서 밀어닥친 급격한 사태의 변화로 당초의 대일 정책의 방향을 바꿀 수밖에 없었다. 군사시설과 군수생산기구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일은 훌륭하게 성공했다. 그리고 확실히 현역 군인은 한 사람도 없고 무기도 생산하지 않는 일본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이 희망하는 적합한 민주주의 국가 일본을 만드는 작업에는 상당히 애를 먹는 모양이다. 아니, 그뿐만이 아니다. 승전국인 미국 자신의 고민이 점차 깊어진 것이다. 전쟁 말기에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연합국 사이의 냉전 분위기가 전쟁 후 3년이 지나자 동서 양 진영 간의 심각한 대립으로 표면화되고 일촉즉발의 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도사렸기 때문이다. 유럽에서는 독일을 동서로 양분하여 동쪽을 소련의 점령 지역으로, 서쪽을 미, 영, 푸 3개국의 점령 지역으로 한 뒤부터 분쟁이 계속되었다. 소련이 점령한 수도 베를린도 동서로 분할되어 통치되었다. 1948년 6월 소련은 항공로를 제외한 서베를린의 모든 교통로를 차단했다. 베를린 봉쇄다. 구미 진영은 고립된 서베를린의 식량과 물자를 공수하는 작전으로 이에 대항했다. 이듬해 5월이 되자 미, 영, 푸, 소 4개국의 협정으로 봉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5월 12일 드디어 베를린 봉쇄가 해제되었다. 이 사이에도 미, 영, 푸가 점령한 독일 서쪽 지구에서는 통합을 위한 움직임이 착착 진행되어 5월 23일에는 독일 연방공화국 기본법이 공포되었다. 이 기본법을 바탕으로 9월에 연방정부가 성립되어 사실상 서독이 탄생하게 되었다. 게다가 소련이 점령한 독일 동쪽에서도 이미 헌법 초안이 완성되어 10월 7일에 독일 민주공화국 헌법이 공포되어 동독이 탄생했다. 이로써 통일 독일의 시련은 먼 미래의 꿈이 되고 말았다. 사람들의 의지는 짓밟히고 독일은 둘로 나뉘었다. 그리고 이러한 미소 대립을 배경으로 서독과 동독은 서로 대항하게 되었다. 소련은 동구권 여러 나라를 차례로 공산권에 끌어넣어 세력을 확대하고 과시했다. 그에 맞서 미국은 4월 4일에 영국, 프랑스 등 11개국과 함께 워싱턴에서 나토를 결성하여 소련과 동구권 여러 나라를 가상적국으로 하는 군사동맹을 맺고 대항하게 되었다. 아시아에서는 한반도가 북위 38도선에서 남과 북으로 분할 점령되었다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공화국으로 각각 독립을 선언했다. 소련은 1948년 12월에 북한에서 철수를 완료했다. 미국도 1949년 6월에 약 500명의 군사 고문단만 남기고 한국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의 꿈은 무참히도 깨져버리고 심각한 대립은 아물기 힘든 상처가 되어 그대로 남았다. 중국 대륙에서는 전국을 덮친 동란의 마지막 장을 맞이하려고 했다. 1949년 4월 21일 마오쩌둥이 이끄는 인민해방군은 전군이 진격을 개시하여 양쯔강을 건넜다. 그리고 23일에는 난징에 입성, 계속해서 화난 일대로 진격하여 전 국토의 장악도 시간 문제였다.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군은 광둥으로 퇴각했다. 미국이 수년간에 걸쳐 쏟아부은 근대 무기와 군사 고문단이라는 방대한 군사 원조도 물거품이 되었다. 승패의 귀추를 결정하는 것은 병력이나 작전이 아니다. 인민해방군을 향한 민중의 지지가 승패를 결정했다고 해도 좋다. 사람 마음의 동향을 모르고
시대의 조류를 타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근대 무기를 보유하고 탁월한 지략을 발휘한다 해도 마지막에는 패배한다는 교훈을 보여주는 듯한 사건이었다. 국제정세는 새로운 단계를 맞이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은 피폐해지고 영국과 프랑스도 이미 대국으로서의 경제 기반을 잃어버렸다. 정세가 불안한 동유럽에서는 강력한 육군을 거느린 소련이 있었다. 소련은 그 군사력을 배경으로 동유럽을 영향하에 두고 세력권을 더욱 확대하려고 했다. 당시 이런 유럽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있는 나라는 미국뿐이었다. 그리고 미국은 실제로 경제 원조를 단행했다. 공경에 처한 영국이 그 계기가 되었는데 나치스를 축출한 그리스를 지원하던 영국은 그리스에 주둔한 군대를 철수시키지 못할 만큼 경제 위기에 빠져 있었다. 주둔한 영국군을 철수시키면 공산주의의 세력의 침투가 우려되었다. 이웃나라 터키도 같은 상황이었다.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원조를 결의했다. 1947년 3월 트루먼은 나는 소수의 무장 세력과 국외의 압박에 반항하는 자유로운 국민을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미국의 정책이 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고 선언했다. 이른바 트루먼 독트린이다. 미국은 공산주의 세력의 확대를 저지하겠다는 자세를 명확히 밝혔다. 이것은 그때까지의 중립적 외교정책에서 크게 전환한 모습이었다. 대결은 결정적이 되고 이후 동서냉전 구조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공산주의의 침투를 저지하는 정책은 아시아에서도 긴급한 과제가 되었다. 중국 대륙에서는 공산주의 국가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GHQ의 일본 점령 정책도 크게 전환되어 메가더는 1949년 7월 4일 성명에서 일본 국민은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되려 하는 위협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일본은 공산주의의 동진을 막고 약진을 저지하는 유력한 방벽이다라고 말했다. 일본을 반공의 방벽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확실히 한 것이다. 점령 정책의 전환은 이미 한 해 전부터 시작되었다.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남북의 대립이 확정되고 일본을 반공의 방파제로 한다는 방침이 진행되고 있었다. 미국은 일본의 경제 재건을 서둘러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1949년 2월에 GHQ 경제고문으로 일본에 온 미국 금융계의 실력자 조지프 도지는 미국의 방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수습하기 위한 시책을 강행했다. 도지 라인이라고 부르는 경제안정 구원칙을 실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급속하게 수습되었지만 디플레이션 때문에 불황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계속되는 기업의 도산과 해고에 패전국 국민은 새로운 중압감에 짓눌리게 되었다. 이와 같은 안팎의 상황에서 도다 조세이의 활동은 일희일우하지 않고 침착하게 착실하게 이어졌다. 도쿄는 물론 산타마 방면과 인접한 가나가와, 지바, 사이타마 등 각 현의 소도시에도 나아갔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지방지도도 활발하게 시작되었다. 도다가 중심에 서지 않으면 학회의 회합을 개최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겨우 벗어나기 시작했다. 1949년 당시 도다가 육성한 간부가 중심이 되어 활기찬 좌담회를 열 수 있게 된 일은 일찍이 없던 비약이었다. 좌담회를 담당한 간부들은 매우 즐거운 듯한 표정으로 신시대 개척자로서의 자부심과 희망에 넘쳤다. 전쟁 전의 마키구치 시절에도 좌담회는 대부분 마키구치가 중심이었다. 패전 후 도다 조세이 또한 폐허로 변한 광야에서 학회를 재건하고자 회합이라는 회합에는 모두 그 자신이 중심이 되어 제일선에 서는 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전쟁 전과 전쟁 후의 양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전쟁 후 교의도 엉망인 다수의 신흥 종교가 힘들이지 않고 교세를 확대한 사실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불행한 민중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말해준다. 도다는 이런 사회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광선 유포의 기회가 무르익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전쟁 중의 탄압으로 창가 교육학회가 괴멸되었다는 사실은 잠시도 그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도다는 이번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겠다고 마음속 깊이 결의하면서 활동했다. 도다는 다른 교단의 급속한 확대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미래의 원대한 전망을 가슴에 품고 먼저 일기당천에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다. 도다는 좌담회에서 불행에 빠진 수많은 서민을 절복했다. 도다의 곁에는 언제나 많은 간부가 손에 땀을 쥔 채 대기했다. 도다는 좌담회를 간부를 훈련하는 실천 훈련의 터전으로 삼았다. 그리고 법화경 강의를 시작으로 엄격한 교학 연찬을 더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연마하듯이 개인 지도를 거듭했다. 도다는 신, 행, 학에 걸쳐 엄하게 또 따뜻하게 그들을 성장시켜 반석 같은 기초를 끈기 있게 구축하고자 전혼을 기울였다. 이 무렵이 되자 좌담회 장소가 갑자기 늘어났다. 도다는 육성한 간부들을 차츰 회합의 중심자로 지명하기 시작했다. 날마다 저녁이 되면 도다의 사무실에는 파견되는 담당 간부가 찾아왔다. 소학교 교사도 있다. 영문과 대학 교수도 있다. 회사원도, 자영업자도, 학생도 있었다. 도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날 저녁에 열리는 좌담회의 운영에 대해 세세하게 지시를 내렸다. 우쭐해져서 거만하게 굴면 안 된다. 지난번처럼 혼자만 제잘되는 도교내가 되면 안 된다. 네, 주의하겠습니다. 도다의 책상 앞에는 전쟁 전부터의 청년부 간부가 직립 자세로 굳어 있었다. 그런 무서운 얼굴은 하지 말게. 모두 무서워서 달아나 버리겠네. 좌담회는 청년만의 회합이 아니다. 학회의 회합이 처음인 사람도 젊은 아가씨도 온다. 대성인 불법의 좌담회이므로 자애가 넘쳐 흐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회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사회가 아무리 어둡고 살벌해도 본래 우리 회합만은 반드시 밝고 자신감과 용기가 넘치는 회합이어야 한다. 좌담회라고 해도 신심이 있으면 신심이 확실하게 불개를, 보살개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런 도깨비 같은 얼굴로 대화하러 간다면 불개를 일부러 부수러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는가? 청년이 웃음을 띄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년다운 솔직함과 맑은 눈동자를 보고 도다는 마음속으로 기뻤으리라. 잘 부탁하네. 진심을 담아 좌담회에 갔다 오게. 청년이 가볍게 인사하고 물러갔다. 그 뒤에 장년부 간부가 도다 앞으로 나왔다. 보기에도 단단한 체격이었다. 자네도 딱한 사람이군. 이렇게 말하고 도다가 웃음을 지었다. 좌담회에서 술주정뱅이와 싸우는 자가 어디 있는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장년부 간부는 머리를 긁적이며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처음에는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무례하게 아우성치기에 법을 낮추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그만 싸움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군. 자네야말로 법을 낮춘 게 아닌가. 나쁜 쪽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좌담회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난폭하게 행동하는 쪽이다. 그렇다고 이쪽에서도 맞붙어 싸움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자네도 술을 마셨는가? 아닙니다. 절대로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화가 너무 나서. 붕대를 감은 엄지손가락을 눈여겨본 도다가 웃으면서 물었다. 그 명예로운 부상은 괜찮은가? 장년부 간부가 엄지손가락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유리문이 부서질 때 작은 유리 조각에 찔렸을 뿐입니다. 자네, 좌담의 술주정뱅이 따위를 결코 들어오게 하면 안 되네. 어쨌든 자네 경우에도 무슨 방법이 있었을 것이네.
술주정뱅이들은 대개 목이 말라서 중얼거리는 것이니 물이라도 마시게 해서 잠시 쉬면 어떨까요? 하며 한쪽 구석에 재우면 된다. 그러다 일어나서 두리번거리면 자네가 잘 알아듣도록 타일러 절복하면 되지 않겠는가? 자네는 쓸데없는 짓만 하는 낙한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2번 다시 회합에 파견하지 않을 테니 잘 기억해두게. 도다는 다시 엄한 어조로 말했다. 그리고 그 좌담의 장소에 가서 사과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예, 잘 알았습니다. 2번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한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 자네도 지금까지 훌륭하게 해오지 않았나? 용감함과 난폭함은 전혀 다르다네. 장년부 간부는 송구스러워하며 아주 풀이 죽고 말았다. 이번에는 몹시 시무룩한 모습이 되고 말았구만. 초상집에 밤샘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책임자로서 좌담회에 가는 것이 아닌가. 가슴을 활짝 펴고 용기 늠름한 모습으로 가게. 장년부 간부는 머리를 들더니 빙긋 웃었다. 그리고 아이처럼 갑자기 가슴을 활짝 폈다. 와 하고 웃음이 터졌다. 도다도 크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서민이란 가장 인간다운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가 아니겠는가. 간부들은 도다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오로지 즐거워하며 모이고는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들은 참으로 즐거운 듯했다. 하나의 좌담회를 운영한다는 무거운 사명의 일부분을 완수하는 실천에 그때까지 어떤 경우에도 느끼지 못한 긍지와 책임감에 불타 보람을 느끼며 분투했다. 이렇게 지용의 투장들은 움직이고 또 움직였다. 그 모습은 참으로 존엄하고 진지했다. 1949년 7월 12일 고이와 방면의 어느 좌담회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바로 직전인 6월 30일 후쿠시마현 다이라시에서 공산당원 등 수백 명이 다이라시의 경찰서를 점거한 사건이 일어났다. 또 7월 6일 오전 0시 25분쯤에는 국철의 시모야마 사다노리 총재가 조반선의 아야세역 부근에서 시체로 발견됐다. 7월 15일 밤에는 미타카역에서 차량 기지에 들어가던 열차가 폭주하여 역 앞에 있는 파출소 등을 완전히 파괴하고 민가에 돌입하여 20여 명의 사상자를 내는 비참하고도 이해할 수 없는 사고가 갑자기 발생했다. 이렇게 소란스럽고 불길한 일련의 사건은 폭력이 판을 치는 시대의 추세를 떠올리게 했다. 사람들의 마음은 알 수 없는 폭력의 어두운 그림자를 두려워했다. 암시장과 번화가에서 일상다반사로 발생한 칼부림 사태는 때때로 경찰의 무력함을 연상케 할 정도였다. 민중은 패전 후의 혼란 속에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공포를 맛보아야만 했다. 어두운 지옥 같은 계절이었다. 12일 고이와의 회합도 이처럼 사회 불안이 한창일 때 열렸다. 회원들은 그래도 활기차게 모였다. 어떤 사람은 큰 나무의 그늘을 찾기라도 하듯 앉고 또 어떤 사람은 불안을 이겨내려고 찾아왔다. 그 중에는 빈곤한 정치에 비분강개하여 위협적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었다. 이날 저녁 좌담회의 담당자는 이즈미다 히로시였다. 그는 정각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다. 도다의 사무실에서 지체되었기 때문이다. 도다의 지도는 간부일수록 엄했다. 이즈미다군, 고유와 방면도 요즘 상당히 성장했지만 인재가 좀처럼 나오지 않는군. 그야 오본전님의 힘은 무량무변하고 위대함으로 틀림없이 얼마든지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자네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인원은 늘어나겠지만 인재는 나올 듯 하면서도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고이와의 문제다. 이즈미다 히로시는 전적으로 도다가 말한 대로라고 생각했다. 나올 듯 하면서 나오지 않는 인재.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선생님은 자네는 자네 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꾸중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새 신바람이 나서 우쭐해졌단 말인가.
의외이긴 하지만 어쩌면 선생님 말씀이 맞을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즈미다는 도다의 한마디가 가슴을 깊이 찌르는 듯 했다. 그는 길을 가면서 이것저것 생각하고 고민했다. 그리고 서둘러 고이와에 갔다. 좌담의 장소인 청년부 마스무라 데스유키의 집 현관 앞에 당도하자 인상이 좋지 않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조금 마음에 걸리기는 했지만 이즈미다는 현관문을 열었다. 그 순간 이즈미다는 오늘 저녁은 굉장하구나. 성대한 모임이군 하며 엉겁결에 기뻐했다. 현관 바닥에는 가죽신, 운동화, 남학신이 가득 놓여 있었다. 오는 길에 인재가 부족하다며 골똘히 생각한 괴로움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는 듯 했다. 몸집이 큰 그는 노타의 셔츠 차림으로 창제를 하고 나서 작은 상 앞에 앉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참 덥군요. 이즈미다는 눈을 껌뻑거리며 넓은 이마의 땀을 손수건으로 닦은 다음 목덜미도 닦았다. 그런데 그는 그때 뭔가 딱딱한 분위기를 느꼈다. 평소의 고이와 분위기와는 달랐다. 이즈미다 히로시 앞에는 처음 보는 남자 셋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즈미다는 실내자가 3명이나 있다. 좋다. 멋지고 훌륭한 자담회로 만들겠다고 결의를 새롭게 했다. 그리고 힘찬 기세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할 때 지타니 하스라는 50살쯤 된 여성이 그에게 말을 건넸다. 이분은 가네키 씨의 남편입니다. 가네키라는 남자는 목례만 할 뿐 이즈미다를 노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네키 뒤에는 지난달 입회한 그의 아내 가네키 유리코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이즈미다가 유리코에게 물었다. 유리코 씨,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리코는 지타니의 소개로 입회했다. 이즈미다도 지타니에게 유리코의 가정일을 대강 들어 알고 있었다. 유리코는 제1 한국인과 결혼해 2사람 사이에는 병을 앓는 아이가 있다고 했다. 유리코는 아이의 병으로 고뇌하다 일찍부터 어느 신흥 종교의 신도가 되었다. 유리코는 이 종교의 강습회 등에도 열심히 다녔다. 이웃인 지타니에게도 때때로 권유하러 왔다. 그 지타니가 1년 반쯤 전에 야마카와 요시토의 소개로 창가학회에 입회했다. 이번에는 지타니가 유리코를 절복해서 입회시켰다. 유리코는 불행의 근본 원인이 무엇에서 유래하는지를 알았다. 그리고 자기 숙명을 자각하고 지타니와 함께 열심히 신심하면서 절복에도 매진하게 되었다. 유리코의 남편은 아내가 열심히 학회 활동에 힘쓰는 모습을 보고 신심을 맹렬히 반대하기 시작했다. 게다가 격렬하게 폭력을 휘둘렀다. 유리코는 신심을 못하게 될 정도라면 차라리 이혼하겠다고 진지하게 생각했다. 소아마비인 아이 때문에 망설였지만 그는 그 아이를 평생 부둥켜 안고 고생하는 일이 있더라도 남편과는 헤어지는 편이 훨씬 행복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유리코는 남편에게 이혼을 재촉했다. 가네키는 아내의 굳은 결심을 알고서야 비로소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지나치게 순종적이던 아내가 아주 달라졌다. 가네키는 아내가 이처럼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격노하여 아내를 때리려고 할 때 불단에 모신 어본존이 눈에 들어왔다. 가네키가 느닷없이 불단 쪽을 향했다. 유리코는 그 낌새를 알아차리고는 재빨리 어본존을 품속에 깊이 감추었다. 가네키는 유리코가 이혼을 재촉한 이유를 알았다고 생각했다. 이 신심이 유리코를 딴 사람 같은 여자로 만든 모양이군. 옆집 지타니 아줌마가 부추겼을지도 모른다. 그는 화가 났다. 한밤중이었지만 지타니 집으로 호통치며 들어갔다. 사람 좋은 지타니도 당황하고 말았다. 가네키를 달래기는 어려웠다. 이혼을 권했다 등은 당치 않는 트집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다. 지타니는 억울한 마음에 이웃으로서 이만큼 당신 부인과 친하게 지내지 않았느냐며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그런데도 가네키는 괘씸한 종교다.
책임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지탄이는 결국 머지않아 간부가 참석하는 회합이 열리니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좋을 것이라며 딱 잘라 거절했다. 가네키는 같은 제일 한국인 동료를 데리고 이날 밤 좌담회에 들이닥친 것이다. 니치렌을 믿는 일본의 종교단체가 우리 부부를 헤어지게 만들려고 한다. 괘씸한 종교다 라고 동료에게 말한 모양이다. 새로운 참석자라면 확실히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참석자 3명이 지금 이즈미다 앞에 앉아있다. 이즈미다가 부인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유리코에게 말했을 때 유리코는 잠깐 얼굴을 들었다 이내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그 순간 유리코의 슬픈 눈에서 심상치 않은 것을 느꼈다. 그리고 가네키에게 눈을 돌리고 그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남자 2명을 보았다. 한 사람은 목덜미에 칼자국인 듯한 상처가 깊이 남아있었다. 다른 한 사람도 눈빛이 날카로웠다. 가네키는 이즈미다를 시선에서 놓지 않았다. 전 제국 육군 중위 이즈미다는 일이 여기에 이르자 순간적으로 살기마저 느꼈다. 하지만 역시 동요하지 않았다. 한 가지 묻겠는데 당신네들 신심은 도대체 어떤 신심인지 가르쳐주지 않겠소? 가네키는 의외로 차분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어떤 신심이요? 특별히 이상한 신심은 아닙니다. 부인이 훌륭하게 하고 계실 텐데요. 이즈미다도 평정하게 대답했다.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오. 불교는 한국에도 있어. 부처라면 석가가 아닌가. 니치렌 불교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 가네키가 유리코를 돌아보며 이야기를 계속했다. 참석자 수십 명은 마른 침을 삼키며 어떻게 될 것인지 그저 지켜볼 뿐이었다. 그리고 중심자의 도리바른 설득과 자신감에 넘친 유연한 태도에 기대를 건 채 어쨌든 이 자리가 평온하게 수습되기를 마음속으로 기원했다. 가네키의 얼굴은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내 아내는 신심에서 아주 나쁜 마누라가 되었어. 니치렌이 나쁘다. 니치렌이 틀렸다. 가네키가 힐끗 뒤돌아보며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나머지 2 남자도 갑자기 몸을 뒤틀며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맞설 듯이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그중 한 사람은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무슨 흉기를 쥐고 있는 듯이 보였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문제가 뭡니까? 이즈미다가 냉정히 묻기 시작했다. 듣기 싫다. 당치도 않은 신심이야. 아내가 신심을 시작하면서 나와 헤어지겠다고 했다. 그런 신앙이 어디 있는가? 잠깐만요. 아시겠어요? 당신 부부가 헤어지든 헤어지지 않든 그건 2 사람 가정 문제입니다. 이 신심이 당치도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각각 다른 이 2 가지 문제를 뒤섞어서 당신은 화를 내고 있어. 문제를 한 가지씩 이야기해 봅시다. 예를 들면 나는 결혼한 지 10수년이 지났습니다. 이 신심에도 9년 동안이나 열심히 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부부가 특별히 헤어지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여기 있는 사람이 내 아내입니다. 이즈미다가 오른쪽 모퉁이에 앉아있는 이즈미다 다메를 가리켰다. 그야 가끔은 싸우는 일도 있겠지요. 부부니까요. 그러나 헤어지자는 문제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또 신심을 하든 하지 않든 헤어지는 사람들은 세상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일이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째서 신심과 2 분의 이혼을 결부시켜 생각해야만 합니까? 신심을 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단 말이야. 가네키가 거칠게 말했다. 당신들이 헤어지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헤어지겠다는 말을 꺼낸 거야. 틀림없다. 가네키의 말에 옆에 있는 남자가 고압적인 태도로 외쳤다. 정말로 쓸데없는 참견이다. 지독한 신심이다.
무책임한 말을 하지 마라. 자, 잠깐만 기다리시오. 이즈미다가 크게 손을 흔들며 격분한 두 사람을 제지하면서 의연한 태도로 말했다. 요컨대 여러분은 부인이 신심을 그만두면 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군요. 그렇다면 부인에게 묻겠습니다. 나는 부인이 신심을 하는 것도 그만두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가 헤어지라고 말했습니까? 유리코가 옆으로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요, 누구도 헤어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거짓말 마라! 가네키가 고함을 쳤다. 이즈미다가 빠른 어조로 말했다. 자, 기다리시오. 부인, 신심을 하는 것도 그만두는 것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혹시 신심을 그만둬서 헤어지지 않고도 해결된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저는 신심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유리코가 이렇게 말하자 가네키가 유리코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만둬! 그만둘 수 없어요. 뭐라고? 가네키가 이렇게 외치며 유리코를 때려 눕혔다. 유리코는 자세가 흐트러지면서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다. 가네키가 일어섰다. 그의 동료 두 사람도 일어나 흥분한 가네키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그만하게 가네키, 마누라를 때리러 온 게 아니지 않나? 나쁜 신심을 권하는 녀석들을 혼내려고 온 게 아닌가? 자, 이야기를 결말 짓자고.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 일본에는 210만 명에 달하는 한국인들이 있었다. 그 중에는 전쟁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노동력으로 일본에 끌려온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또 1910년 이후 일제 36년이라 일컫는 일본의 한반도 식민지화 정책이 진행되는 가운데 토지를 빼앗기고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일본에 오기도 했다. 전쟁이 끝나고 약 반년 동안에 210만 명 가운데 140만 명은 점령하의 대혼란 속에서 필사적으로 귀국했다. 그러나 조국에서의 생활터전을 잃은 사람들은 살기 위해 귀국을 포기하고 일본에 머물렀다. 또 조국의 혼란 상태를 알고 귀국을 보류한 사람들도 있었다. GHQ는 패전 후에 일본에서 그런 제1한국인을 일단 해방 국민으로 자리매김하고 외국인 취급을 했다. 그 때문에 전쟁 후 혼란 속에서 일본 정부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해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했다. 게다가 종전 이듬해에는 GHQ의 방침으로 이번에는 그들에게 외국 국적이면서 일본 정부의 통제 하에서 관리를 받게 하는 부당한 대우를 강요했다. 그런 가운데 모두가 필사적으로 살았다. 자기 힘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 지금 고이와의 좌담회에 몰려온 남자들이 학회에 반감을 폭발시킨 것도 그 배경에는 본의 아닌 대우를 강요하는 일본 사회에 대한 복잡한 생각도 있었으리라.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즈미다 히로시는 생각했다. 엉뚱한 좌담회가 되고 말았다. 더 이상 저들이 생각하는 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다. 어쨌든 종교상 교의에 대해서는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 이즈미다는 한때 경찰을 부를까도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관과 세 남자가 난투극을 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먼저 여기에 있는 수십 명을 무사히 지켜야 한다. 지금 경찰에는 알리지 말자. 설령 어떤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내가 막아내자. 이즈미다는 홀로 서겠다고 각오하자 놀랄 만큼 평온해진 자신을 느꼈다. 당신들 말대로 이야기를 매듭지읍시다. 그러나 당신의 가정 문제와 여기 있는 학회원은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 사람들과 좌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서로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당신들과 이야기를 매듭짓는 것은 다른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좌담회를 해야 합니다. 좌담회가 끝난 뒤라면 언제 어디서라도 좋습니다. 날짜와 장소를 말하세요. 평정한 오조였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남자가 고함쳤다. 도망갈 속셈이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즈미다는 무릎을 세우고 처음으로 크게 외쳤다.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는다. 이 자리는 당신들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모두 좌담에 온 사람들이다.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하자는 것뿐이다. 카네키가 얼른 자세를 갖췄다. 유리코가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그 앞에 양팔을 펼쳤다. 상처가 있는 남자도 엉거주춤하게 자세를 갖췄다. 말없이 있던 다른 한 남자도 일어서서 냉소를 띠며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모인 학회원은 그 행동을 보고 소형 권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좌담의 장소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여자들은 뒤로 물러나 몸을 움츠린 채 2사람, 3사람씩 모여 있었다. 의외로 태연하게 그 과정을 지켜보는 장년부도 있었다. 당장이라도 그 3사람을 덮칠 듯 날카로운 눈빛을 한 청년도 있었다. 이곳에서 도망칠까 하며 망설이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좌담의 장소 구석에서 조용히 창제를 하는 어느 한 사람의 소리가 울렸다. 그 창제 소리는 2사람, 3사람으로 이어졌고 5사람, 10사람으로 퍼졌다. 좌담에 참석한 회원들은 사실 경악했다. 창백해진 사람도 있었다. 몸을 조금씩 떠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몹시 당황하여 더욱 크게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갑자기 호타라고 하는 기술자처럼 보이는 50살쯤 된 백발머리 남자가 일어섰다. 안 돼, 안 돼. 그런 위험한 짓을 하면 안 돼. 그만들 하게나. 여기는 좌담회를 하는 곳이야. 호타의 간사이 사투리가 어쩐지 소탈하게 들렸다. 나는 원기왕성한 손님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자 이쪽으로 오시게. 여긴 여자도 있고 아이들도 있는 곳이니 좌담회가 끝날 때까지 잠시 툇마루에 앉아서 정원이라도 보며 좀 기다려주시게.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말로 들렸지만 호타의 얼굴은 매우 진지하고 필사적이었다. 간토에서 듣는 간사이 사투리는 자연히 익살스럽게 들린다. 이것을 표준어로 말했다면 세 남자는 틀림없이 격분하여 안색이 변했을 것이다. 마스무라, 서둘러 손님을 안내하지 않겠나? 방석을 갖고 오게나. 호타는 현관 가까이에 있는 청년부 마스무라 데스유키를 재촉해 툇마루 쪽으로 갔다. 앉아있는 사람들이 일제히 길을 열었다. 그러나 남자들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툇마루에 나온 호타와 마스무라는 어두운 뜰 앞 저편에도 2 남자가 말없이 서 있음을 알았다. 조금 전에 현관 앞에 있던 2사람일 것이다. 앞마당 쪽에서 망을 보는 2사람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막으려고 서 있었을 것이다. 호타는 그들이 꽤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짜고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즈미다 전 준이는 책임자로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회합을 무사히 해산시켜야 한다며 그 기회를 엿보았다. 하지만 지금은 절대로 동요하면 안 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자, 이야기를 매듭 짓도록 합시다. 카네키는 승리의 개가라도 올리듯 몸을 뒤로 젖히며 말했다. 이야기를 매듭 짓자고 하는데 어떻게 매듭 짓자는 말인가? 이즈미다는 격한 감정을 누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러자 상처 있는 남자가 말참견을 했다. 잘 알지 않는가? 자네 부인에게 먼저 신심을 그만두게 해야지. 둘째로 절대 이혼하지 않게 하겠다는 증서도 받아야겠어. 이즈미다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야기의 관점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인욕의 갑옷을 입자고 생각했다. 그는 선입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새삼 느꼈다. 또한 몰인식한 평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똑똑히 보는 듯 했다. 신심을 하고 하지 않고는 어디까지나 부인의 자유입니다. 신심은 강제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는 반발만 생길 뿐 깊은 신심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혼 문제에도 곁에서 아무리 애태워도 결국은 그 부부가 결정할 문제이지 남이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니치된 대성인의 올바른 신심을
스스로 책임을 지고 여러분에게 가르칠 뿐입니다. 여기는 가정법원도 아니고 변호사 사무실도 아닙니다. 하물며 친족 회의도 아닙니다. 아무래도 복잡한 오해가 있는 것 같군요. 번잡한 일이니 아까 말한 대로 날짜와 장소를 따로 정해서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즈미다는 어디까지나 조용히 논리정연하게 말했다. 세 남자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그들의 격양된 흥분은 어느새 어떻게 체면을 세울 것이냐는 문제로 바뀌고 있었다. 상처가 있는 남자가 희죽 웃으면서 말했다. 그럴듯하게 말하는군. 그런 수에는 넘어가지 않는다. 지금 여기에서 당장 이야기를 매듭지으라고. 아니, 다른 장소를 정하시오. 확실히 이야기를 매듭지을 테니 이 집에 폐를 끼치는 것은 좋지 않소. 전 준이의 말에는 폭력이든 뭐든 상대해주겠다는 기백이 있었다. 그러나 세 남자는 자신들을 과신하려는 체면 때문에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상처가 있는 남자가 다짐하듯 말했다. 여기서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어디서 끝낼 수 있단 말인가? 자, 성가신이 GHQ로 갈까? 어때? 갈 텐가? 허세를 부리는 말이었다. GHQ는 패전국 일본 사람으로서는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이즈미다는 으름장을 놓는 말에 의연하게 응했다. 아, GHQ든 어디든 가겠소. 이즈미다는 어쨌든 빨리 이곳에서 단판을 내고 싶었다. 벌써 1시간 이상이나 지났다. 재미있군. 자, 함께 가지. 남자가 이즈미다에게 손을 대려고 할 때 지금까지 꼼짝 않고 있던 유리코가 갑자기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기다리세요. 이분들에겐 아무런 책임이 없어요. 모두 내 책임이에요. 나를 데려가세요. 나를 죽여서 되는 일이라면 나를 죽이세요. 뭐라고? 이게? 유리코는 가네키에게 떠밀리며 넘어지는 순간 그의 팔을 물었다. 부부의 증오에 찬 거친 숨결만이 격하게 흘렀다. 이래서는 이야기가 안 되겠군. 지타니 씨, 유리코 씨를 데리고 돌아가세요. 당신도 따라가시오. 이즈미다는 지타니와 자기 아내에게 의연하게 말했다. 세 남자는 허를 찔린 듯 한마디 항의도 하지 못한 채 가만히 있었다. 지타니 하스와 이즈미다 다메는 가네키 유리코의 몸을 감싸듯 하여 밖으로 나갔다. 길을 가면서 지타니는 생각했다. 내가 입회시킨 유리코 씨 때문에 즐거운 좌담회가 이렇게 되고 말았다. 그래도 우리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의 편이 되어 한 사람 한 사람 구할 사명이 있으니 회원님들도 용서해 주시겠지. 세 사람이 나가자 이즈미다는 바로 사람들을 향해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저녁은 뜻하지 않은 좌담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모처럼 오셨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용서를 빌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이것으로 일단 해산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좌담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날을 잡아 지구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건강한 얼굴로 또 만납시다. 모두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안도하면서 제각기 인사를 남기고는 차례로 현관문으로 향했다. 방에 남은 사람은 이즈미다와 세 남자뿐이었다. 툇마루에는 마스무라와 호타 그리고 뜰 안쪽에는 두 남자가 남아있었다. 모두 무사히 퇴장했다. 이것으로 이즈미다의 책임 중 절반을 덜어낸 기분이었다. 이미 주도권은 그의 손에 있었다. 그러면 GHQ로 가겠습니까? 이즈미다는 마치 GHQ의 진정이라도 하러 가려는 듯한 기세였다. 5명의 협박은 위력을 잃었다. 어느 틈에 살기는 사라지고 말았다. 당시 일본 내에서 GHQ만큼 권위가 있는 곳은 없었다. 일본인에 대해서만이 아니다. 5명의 남자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부조리한 생트집이 인정되는 곳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으리라. 그들도 GHQ의 권위에는 두려움을 느낀 모양이다. 좌담회에 뛰어들긴 했지만 정말로 GHQ에 가자고 하니 부부의 이혼 문제를 GHQ에 들고 가는 우스꽝스러움이 남자들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방은 텅 비어 김이 빠져버렸다.
단지 울분만이 남은 그들은 체면에만 얽매여 있는 듯했다. 상처 있는 남자가 으스대며 말했다. 시일은 이쪽에서 정한다. 반드시 오겠는가? 가다마다 어디라도 가겠소. 새 남자가 작은 소리로 소곤거렸다. 협회가 좋다. 협회로 하자. 고개를 끄덕이던 남자가 이즈미다에게 당당히 말했다.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 우리 협회로 와라. 시간은 일주일 후 7월 19일 오후 2시다. 알겠지? 알겠소. 다음 주 오늘이군. 그들은 자기들이 속한 협회의 소재지를 가르쳐주고는 몇 번이고 다짐했다. 협회는 도다의 사무실에서 그다지 멀지 않았다. 날카로운 눈을 한 말이 적은 남자가 일어서면서 이즈미다에게 말했다. 사나이 대 사나이의 약속이다. 어겼을 땐 목숨을 받겠다. 그들도 돌아갔다. 전 준이는 머리에서 목덜미까지 흘러내리는 땀을 닦았다. 그리고 작은 상위에 놓인 컵의 물을 맛있다는 듯 단숨에 들이켰다. 이 좌담의 사건은 그날 밤늦게 도다의 귀에 들어갔다. 그는 집에서 전화로 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최고 간부와 사건과 관계가 있는 간부를 이튿날 아침 일찍 소집하라고 지시했다. 그 기민한 대응과 책임감 넘치는 태도는 진지함 그 자체였다. 도다는 옆에서 걱정하는 아내 이쿠에에게 사건의 전말을 간단히 말하면서 호쾌하게 웃기 시작했다. 이즈미다 군도 아마 놀랐겠지. 전쟁에 나가 뉴기니에서 평온무사하게 돌아왔다고 생각하더니 이번에는 좌담회에서 심한 협박을 받았으니 말이야. 죄장 소멸인가? 하하하하. 이튿날 아침 도다의 사무실에 관계자를 포함한 간부 10여 명이 모였다. 호타도, 마스무라도 또 다른 청년도 있었다. 그들 모두의 얼굴은 흥분되어 있었다. 도다는 어제 저녁의 광경을 번갈아가며 이야기하는 그들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어제 저녁 좌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한 청년이 잠옷 유감스러운 듯 중얼거렸다. 저도 어제 저녁에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야말로 삼류 강적이군요. 교학의 열심인 어느 간부는 감회가 깊은 듯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속중 증상만도, 도문 증상만도 아닙니다. GHQ를 믿고 으스대는 협박이지요. 이야말로 제3의 참성 증상만입니다. 이 사건에는 권력이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즈미다 씨도 대단하군요. 이즈미다는 쑥스러워했다. 도다는 여러 가지 보고와 이야기 속에서 그럭저럭 사건의 본질을 파악했다. 도다는 일동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다. 알겠네. 그러나 범난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다. 모두 맥이 빠진 듯 도다의 얼굴을 일제히 주시했다. 감정이라네. 단순한 감정의 갈등이다. 그 갈등이 풀리면 아무 문제도 아니다. 어쨌든 평소에 착실한 지도가 중요하다. 도다는 현 시점에서 창가 학회의 힘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또한 미래에 이르는 장대한 힘도 알고 있었다. 그 사이에 도정에서 일어난 어제 저녁의 사건이 어떤 성질인지를 분석했으리라. 그의 뇌리에는 광선유포의 머나먼 도정이 언제나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범난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이쪽의 힘이 너무 미약하다. 참성 증상만이라고 하기에는 어림없는 일이다. 도다는 쓴 웃음을 지으면서 긴장한 표정으로 응시하며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참성 증상만이라면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 광선 유포는 그야말로 간단한 일이 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는 헛기침을 하고는 자세를 똑바로 하며 힘주어 말했다. 광선 유포를 실현하기란 전대미문의 대사업이다. 게다가 삼류의 적이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것은 각오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하려는 광선 유포는 드디어 사회 건설의 시대에 들어간 셈이다. 요컨대 사회 모든 면에 걸쳐 악과 맞서 싸우는 투쟁이다. 때로는 사회 전체가 모조리 적이 되는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같은 여러 분야에서 전개하는 입체적인 투쟁이 되는 셈이다. 어떠한 강적이 나타나더라도 미동조차 하면 안 된다. 그런 때가 빨리 온다면 나는 기쁘다. 그야말로 광선유포의 서막이니 말이네. 무슨 일이 있어도 근본의 강성한 신심만은 잊으면 안 된다. 신심으로 그 어떤 것에도 반드시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에는 모두 결속해서 장렬히 투쟁해야 한다. 도다는 간부들을 돌아보며 계속 말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훗날의 일이다. 지금은 고작 속중 증상만이 조금 있는 정도이고 타종이 조금 소동을 일으켰지만 이것도 도문 증상만의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참성 증상만에 이르는 것은 아직 그림자도 모습도 나타내지 않은 것이 현재의 상태이다. 유감스러울 정도다. 우리 힘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니 어쩔 수 없겠지. 하지만 미래에는 당연히 과연 이것이 참성 증상만인가 하고 지겹도록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난다. 그때 기겁을 하거나 쩔쩔매거나 해서 비웃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게. 그 날을 위해 지금 하루하루의 수행이 중요하다.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은 절대로 퇴전하면 안 된다. 알겠는가? 도다는 이렇게 말하고는 상냥한 눈빛으로 이즈미다에게 시선을 보냈다. 그런데 이즈미다군, 19일의 회견은 어떻게 할 텐가? 가겠습니다. 저 한 사람이 두드려 맞는 선에서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각오는 되어 있습니다. 진지한 얼굴이었다. 도다는 눈을 가늘게 뜨고 웃기 시작했다. 맞으러 가는 건가? 고생스러운 일이군. 그들도 이즈미다군을 때려 만족해봤자 도대체 뭐가 된단 말인가? 그러면 양쪽 다 머리가 너무 나쁜 사람들이네. 그러나 약속한 이상 할 수 없지. 하지만 나는 내키지 않는군. 그를 둘러싸고 있던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고 말았다. 도다가 그것을 책망이라도 하듯 정색하며 말했다. 이 승부는 이미 정해졌다. 불계와 수라계의 싸움이 아닌가. 진리가 없다. 대성인도 다스노구치 참수의 자리에서 이 점을 밝히셨다. 우리도 대성인의 자식이 아닌가. 반드시 수호해 주실 것이다. 단 신심의 방심은 금물이다. 승부는 정해졌다는 도다의 말은 모두의 가슴에 강하게 울렸다. 이즈미다에 대한 위험과 불안감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도다는 다시 엄한 어조로 돌아가 말하기 시작했다. 이즈미다 군이 가서 맞아주면 된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큰 잘못이다. 상대가 몇 명인지 모른다. 권총을 가졌을지도 모른다. 이쪽에는 신심이 있다고 해서 우쭐해지면 거기에 방심이 생기는 법이다. 싸움에는 반드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만전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것이 신심이다. 단지 제목만 부르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좋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적이 노리는 위험에 처한 시조 김고에게 대성이는 매우 세세한 곳까지 언급하며 주의하라고 자상하게 적어 보내시지 않았는가? 이런 때일수록 그야말로 각자는 조심할지어다 라는 금언을 되새겨야 한다. 잘 생각하는 편이 좋겠네. 대책에 관해 각자의 생각을 제안하기 시작했다. 경찰에게 말해 처리해달라고 하고 가지 않는 편이 좋다는 사람도 있었다. 아니, 경찰은 무기력하니 미국 헌병 입회하에 이야기를 매듭짓는 것이 명안이다라는 사람도 있었다. 청년부 가운데 힘이 센 사람 대여섯 명이서 이즈미다를 에워싸고 우르르 몰려가자며 상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도 있었다. 이야기는 점점 살벌해지고 대책 또한 점점 과장되었다. 그러나 막상 실행하려고 생각하면 이것저것 모두 적절한 대책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이즈미다는 이야기가 비약되고 과장되자 동지애에 감사하면서도 뜻을 굳힌 듯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은 저 한 사람이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약속한 이상 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가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동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도다는
이즈미다라는 한 사람의 사랑하는 제자의 안위를 진지하게 고민했다. 무분별한 일은 없으리라고 확신하지만 만약을 생각해야 했다. 여러 가지 제안에 도다는 한마디도 참견하지 않았다. 도다는 이즈미다의 결의를 듣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좋다. 단 마스무라군. 자네가 이즈미다 군을 따라가게. 네, 만약 권총을 쏘면 제가 이즈미다 씨를 감싸고 맞겠습니다. 혈기왕성한 마스무라 데스유키는 조금 비장한 표정이었다. 그게 아니네. 이쪽은 싸움하러 가는 게 아니다. 불온한 형세로 보이면 재빨리 방에서 빠져나와 곧바로 알려주어야 하네. 가까운 곳에 전화가 있는 곳을 찾아 미리 부탁해두게. 여기서는 그 전화를 기다릴 테니. 도다가 장소와 방법에 대해 지시했다. 어쨌든 내게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하면 되네. 그리고 또 하나, 19일의 일을 일단 경찰에 상세하게 신고하게. 이 일은 미시마 군과 하라야마 군에게 부탁할까? 기본 대책은 정해졌다. 각각의 책임자는 그날 저녁 다시 모여서 철저하게 준비했다. 그리고 19일을 기다렸다. 마스무라 청년은 그날을 위해 하복 한 벌을 주문하고 서둘러 만들게 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제목을 맹렬히 부르기 시작했다. 그는 삶의 보람을 느꼈다. 이즈미다는 승부는 정해졌다는 도다의 말이 귓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만약 무참한 일을 당한다 해도 그것은 자기의 수겁이라고 생각했다. 전쟁 전부터 회원인 그는 마키구치 시절부터 자주 부르던 노래 한 구절을 떠올리며 자기도 모르게 흥얼거렸다. 가슴에 권총을 들이댈지라도 물러서면 되겠는가. 한 걸음이라도 사나이가 갈 길은 단 하나. 우러러보라 동쪽의 붉은 하늘. 이즈미다는 생각했다. 노래대로 되었다. 그렇다면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 불법을 수지하면서 내 앞에 가로놓인 현실의 사건이다. 이것을 피한다면 신심이 아니다. 스스로 훌륭하게 마의 산을 타고 넘는 신심이어야만 한다. 그는 오로지 염원했다. 지타니 하스는 그날 저녁 가네키 유리코를 보낸 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하며 자책감에 사로잡혔다. 이튿날 지타니는 이즈미다가 근무하는 여성 신문사로 찾아가 사과했다. 지타니는 여기서 19일에 대결한다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고 놀랐다. 자세히 묻자 이즈미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태연하게 말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디서 이야기를 매듭 지으실 건가요? 지타니가 집요하게 장소를 물었지만 이즈미다는 알려주지 않았다.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지타니 씨가 간다고 해서 어떻게 될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야기를 매듭 짓고 올 테니 기다리세요. 지타니는 그대로 쓸쓸히 물러났다. 그러나 하루하루 점점 더 격하게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를 수는 없었다. 지타니는 불안한 마음에 열심히 창제했다. 때로는 옆집에 유리코를 데리고 와서 함께 창제하기도 했다. 제발 19일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하고 기원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저 무서운 사건을 떠올리자 유리코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그리고 홀로 한탄하며 슬퍼했다. 지타니는 매우 비관적이 되었다. 만약 신세를 진 이즈미다 씨의 신변에 위험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대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유리코 씨를 절복한 사람은 나다. 이 사건에 씨를 뿌린 사람도 나다. 그렇다면 씨를 뿌린 내가 그것을 거둬들여야 한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 내 책임이다.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타니는 작은 가슴 속에서 괴로워했다. 많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걱정하게 하고
게다가 되돌릴 수 없는 사태까지 생긴다면 어떻게 사죄해야 한단 말인가. 지타니의 가슴은 점점 심해지는 근심으로 더욱 어두워졌다. 지타니는 자기 혼자서 그 남자들과 이야기를 매듭지으려고 생각했다. 그들이 있는 곳을 유리코에게 물었지만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가네키는 가끔 지타니를 보았지만 말도 걸지 않았다. 지타니는 짐작 가는 곳을 묻고 다녔지만 호타도 마스무라 청년도 가르쳐주지 않았다. 지타니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틀 앞으로 다가온 17일 늦은 밤, 오랜 창제 끝에 어떤 결심을 했다.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두자. 그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된다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지타니 하스는 먼저 유서를 썼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에 입을 속옷을 새로 준비했다. 지타니의 마음은 그제야 비로소 동요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갑자기 그리워졌다. 난폭한 가네키 무리조차 동정심을 가지고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여름밤은 금방 밝아졌다. 지타니는 이른 아침에 근행을 시작했다. 전쟁 때 죽은 남편이 생각났다. 남은 딸 6을 갖가지 행상을 하며 무사히 키운 것에 감사했다. 큰 딸은 결혼하고 사위도 무사히 군대에서 돌아왔다. 손자 2명도 같은 집에 살고 있다. 둘째 딸과 셋째 딸도 다 자라서 사회에 나가 일하고 있다. 그 밑에 세 딸은 아직 학생이다. 어린 세 딸의 잠자는 얼굴을 보니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오전 8시가 되자 집을 나온 지타니는 이즈미다가 근무하는 신문사 접수처에 서서 이즈미다가 출근하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도로 쪽에서 덩치 큰 이즈미다의 모습이 보였다. 지타니는 문 밖으로 뛰어나가 이즈미다를 붙잡았다. 심상치 않은 그 모습에 이즈미다는 우선 응접실로 지타니를 안내했다. 무슨 일인가요? 이즈미다 씨, 내일 만나는 장소를 제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 사람들과 만나서 깨끗하게 이야기를 끝내고 싶습니다. 약속한 사람은 나요. 지타니 씨가 나설 자리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즈미다가 계속 설득했지만 외골수에 단단히 결심한 지타니는 제발 가르쳐달라고 매달렸다. 씨를 뿌린 제가 거두고 싶습니다. 결코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이즈미다 씨가 하신 약속은 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여자라서 안 된다는 건가요? 하지만 저도 신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저이지만 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오본존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타니가 절절히 호소하자 이즈미다는 눈을 껌뻑거렸다. 그렇게까지 말하니 가르쳐 주지요. 그러나 약속은 약속이니 나는 그대로 실행하겠소. 방해하지 말아요, 알겠죠? 이 이상 상대편에게 이상한 오해는 받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다면 당신 생각대로 하십시오. 나는 모르겠소. 완고한 사람이구만. 알겠습니다. 결코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지타니 하스는 가네키가 지정한 협회의 소재지를 듣고는 그 길로 향했다. 온몸으로 부딪히는 행동이었다. 지타니는 무더운 햇볕 아래 땀투성이가 되었지만 땀을 닦아야겠다는 생각조차 잊고 있었다. 찾아간 건물 입구의 계단을 몇 계단 오르니 커다란 문이 열려 있었다. 방에는 책상이 줄지어 있고 몇 사람이 대화하고 있었다. 12일 저녁에 좌담회에 몰려온 그들을 잠시 찾아보았지만 눈에 띄지 않았다. 지타니는 우물쭈물했다. 지타니의 모습을 본 한 여직원이 다가왔다. 지타니는 얼른 말을 건넸다. 협회장님 계시나요? 협회장님이요? 아주머니는 누구신가요? 지타니는 친절해 보이는 사무원에게 한숨 놓으며 대답했다. 지탄이라고 합니다.
협회장님은 모르실 겁니다. 한국 사람들의 일로 급히 만나 뵙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여직원은 예, 잠시만 기다리세요 하고 말하고는 그대로 왼쪽 방으로 들어갔다. 지탄이는 마음속으로 창제를 하기 시작했다. 여직원은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면회를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그 3명 중 누군가 올 때까지 몇 시간이고 기다리겠다고 마음을 정했다. 10분 정도 지나자 여직원이 나타났다. 자, 이쪽으로 오세요. 3층입니다. 여직원은 귀여운 모습에 웃음까지 띄었다. 지탄이는 문득 비슷한 또래인 자기 딸을 생각했다. 여직원이 다시 말했다. 자, 사양하지 말고 함께 가시죠. 지탄이는 뒤를 따라 3층까지 어둑어둑한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랐지만 다리가 조금씩 떨려 2번이나 헛디딜 뻔하기도 했다. 여직원이 문을 열자 환한 방이 나타났다. 창문 가까이에 큰 책상이 놓여있고 거기에 40살 전으로 보이는 남자가 수화기에 귀를 대고 분명한 어조로 무엇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지탄이는 가볍게 인사하고 전화가 끝나기를 서서 기다렸다. 얼굴이 하얀 이 남자는 가르마를 반듯하게 타고 새하얀 와이셔츠에 좁은 나비 넥타이를 메고 있었다. 어깨가 넓은 체격이지만 위압감은 조금도 없었다. 힐끔 지탄이를 보는 예리한 눈빛을 제외하면 오히려 온화한 신사라는 인상이었다. 지탄이의 예상은 빗나갔다. 그날 저녁에 5 남자들과는 전혀 달랐다. 신사는 수화기를 내려놓자 선풍기의 풍향을 바꾸면서 지탄이를 방 한편에 있는 소파로 안내했다.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무슨 용건이신지요? 지탄이는 당황하여 느닷없이 좌담의 장소에서 일어난 일의 경위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수선한 이야기가 되고 말았다. 협회장은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다. 다만 지탄이가 이상하게 흥분해 있다는 것만은 알았다. 지탄이의 단편적인 이야기가 일단락되자 신사는 줄거리를 풀기라도 하듯 질문했다. 부인,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 가네키라는 남자는 나도 1~2번 만난 기억이 있지만 잘 알지 못합니다. 지탄이는 그저 안타깝기만 했다. 이야기 순서가 정돈되지 않았다. 난처해하는 표정을 알아차린 협회장이 유도하듯 물었다. 그 가네키와 부인은 어떤 사이입니까? 이웃에 삽니다. 잘 알고 지냅니다. 그래서 가네키 부인을 절복했습니다. 절복이라면? 대화는 이렇게 정리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떠올랐다. 협회장은 지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사태를 이해했다. 아무래도 신앙과 신앙의 대결 문제는 아니다. 그들은 가네키 부부의 가정 문제를 처리하려고 신앙 문제와 바꿔치기 해서 협박하는 듯한 행위로 해결하려고 한 모양이다. 정치 문제도 아니고 외교 문제로도 될 수 없는 성질의 사건이다. 신사는 안심하며 지탄이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부인은 그 남자들과 화해만 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됩니까? 그때 조금 전 그 여직원이 차를 가지고 왔다. 협회장은 여직원에게 어느 남자의 이름을 대며 급히 3층으로 오라고 일렀다. 지탄이가 안다라며 말했다. 오해를 풀고 싶습니다. 원래는 제게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학회 여러분에게 이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가네키 씨가 양해할 수 없다면 저를 아무리 책망해도 좋고 제 목숨으로 해결될 수 있다면 마음대로 해도 좋습니다. 협회장은 지탄이를 열심히 달랬다. 자자 부인, 사정을 잘 조사해 볼 테니. 거기에 한 남자가 느릿하게 들어왔다. 지탄이는 앗 하고 놀랐다. 목덜미에 상처가 있는 그날 저녁의 남자가 아닌가. 남자가 지탄이를 힐끗 노려보았다. 협회장은 그 남자를 옆에 앉히고 한국말로 무엇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협회장은 2~3가지 질문을 했다.
남자는 격한 어조로 경위를 설명하려는 듯 했다. 협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질문을 짧게 했다. 강한 어조로 계속 대답하던 남자는 어느새 흥분하여 아우성치듯 했다. 신사도 힐문하듯이 어조가 날카로워졌다. 남자는 완강히 반박하는 모양이다. 협회장이 마침내 얼굴을 붉히며 호통쳤다. 남자가 갑자기 고개를 숙인 채 공손해졌다. 협회장은 타이르듯 잘 알아듣도록 남자에게 이야기했다. 물론 지타니는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이야기 속에서 가네키라는 말을 몇 번이고 들었다. 협회장은 남자를 엄하게 꾸짖듯이 하여 방에서 내보내자 지타니를 향해 비로소 미소를 띄었다. 부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대로 두었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을지 모릅니다. 신사는 지타니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차를 마셨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정말이지 저도 때때로 죽을 맛입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타니는 안심해서인지 눈물을 글썽거렸다. 과감히 찾아와서 잘했다. 과감히 이야기해서 좋았다. 인간은 해야 할 일을 용기 있게, 성실하게 끝까지 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서 무척 손해를 볼지 모른다고 절실히 느꼈다. 지타니는 어쩐지 새로운 인생을 향한 희망이 용솟음치는 느낌이 들었다. 지타니는 협회장에게 거듭 다짐했다. 가네키 씨 일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겠지요? 그 전만은 확실하게 해두고 싶습니다만. 그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모두 불러 엄명해 두겠습니다. 내일 일도 제가 책임지고 조치할 테니 안심하십시오. 정말이지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겠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사랑스러운 우리 동포입니다. 약한 남자는 반드시 어떤 힘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나 봅니다. 가네키는 남편으로서 아내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종교를 핑계로 동료들의 힘을 빌려 자기 의사를 관철하려 했습니다. 엉뚱한 사건이 될 뻔했습니다. 요즘은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아 정말이지 난처합니다. 신앙은 어디까지나 자유입니다. 종교단체와 우리 협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만큼 알기 쉬운 이야기다. 지타니는 감사를 표하고 돌아가려고 했다. 그때 모두들 자기 말을 신용할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무엇인가 증거가 될 만한 것을 갖고 싶었다. 부탁입니다만 이 사건이 이제 끝났다는 내용으로 한 장 써주시지 않겠습니까? 신사는 약간 긴장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아 만약을 위해서군요. 간단하게 써도 좋습니까? 라고 말하며 책상으로 돌아가 펜을 잡았다. 이번 사건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학회와 우리 협회는 절대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뜻을 써서 서명했다. 그리고 서명한 종이를 지타니에게 건넸다. 지타니는 그것을 읽고 협회장 얼굴을 보면서 말했다. 성함 밑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겠습니까? 좋습니다. 아주 빈틈 없으시군요. 신사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지타니가 말하는 대로 도장을 찍어 건네주었다. 지타니는 이 협회장은 정말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은 보기 드물다고 생각했다. 그 순간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절복해야 한다고. 그러나 그것은 오늘 여기에 온 목적이 아니라는 것도 자각하고 있었다. 각서를 손에 쥔 지타니는 만면의 웃음을 띄었다. 그리고 한시라도 빨리 이즈미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지타니는 협회장에게 몇 번이고 공손하게 인사하고 방을 나왔다. 밖에는 조금 전 여직원이 따뜻하게 웃고 있었다. 지타니는 서둘러 여성신문사로 갔다. 품 안에는 최대의 전리품이 있었다. 그것을 소중히 품으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거리를 빠르게 달렸다. 1시간 전에 이 길을 걷던 심경과 지금 이 길을 돌아가는 심경은 180도로 달라진 셈이다. 여성 신문사에 도착하자 지탄이는 이지미다를 불러냈다. 이지미다 씨, 보세요. 이렇게 결말이 났습니다. 지탄이는 울어버릴 것만 같은 감동을 담아 각서를 이지미다에게 건넸다. 이지미다는 각서를 읽고는 잠시 멍하게 있었다. 뭐야, 이렇게 끝나버리다니. 맥이 풀리는군. 모처럼 각오를 하고 목숨까지 걸었는데. 그렇지만 잘 됐군. 도다 선생님께 빨리 보고를 드려야 한다. 이지미다는 수화기를 손에 들었다. 그날 저녁은 도다에 어서 강의가 있었다. 1번 정확관 2층은 사람들로 가득 차고 계단까지 넘쳤다. 열기가 여름밤 무더위를 한층 더하게 했지만 누구 한 사람 꼼짝도 않고 듣고 있었다. 강의 도중에 도다의 천이무봉한 유머가 때때로 폭소를 자아내 답답함에서 구해주었다. 그리고 도다는 고이와의 좌담회에서 그날 저녁 일어난 사건이 급전직하로 평온하게 끝난 경위를 이야기하며 사건의 추이에 마음 졸이던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광선 유포의 긴 여로에는 당연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다. 하지만 결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나는 이번 일도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드디어 대성인의 불법이 일본에서 한반도로 또 동양으로 유포되는 하나의 서상이 아닌가 하고 생각한다. 이미 700년 전에 대성인은 명확히 말씀하셨다. 간요 8번 초의 마지막 부분을 누가 읽어주겠는가? 어느 젊은 여성이 일어나 맑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달은 서에서 동으로 향하니 월지의 불법이 동으로 흘러갈 서상이며 해는 동에서 나오니 일본의 불법이 월지로 돌아갈 서상이니라. 어서 588쪽. 달이 빛나는 하늘의 위치는 날마다 서에서 동으로 옮겨간다. 그것은 월지의 불법인 석존의 가르침이 동쪽으로 유포되는 모습이다.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일본의 니치렌 대성인 불법이 월지국으로 서환되는 서상이다. 이렇게 정확히 오늘날 일을 예언하셨다. 그러므로 때가 왔다고 깊이 생각하자. 도다조세이는 이 사건의 보고를 들을 때 승부는 이미 정해졌다고 말했지만 사건의 이러한 결말에서 거꾸로 생각해보면 확실히 승부는 불가사의하게도 결정이 났다고 말할 수 있다. 도다는 말을 이었다. 지금 아시아에서 같은 민족이 분단하여 서로 싸운다면 이보다 더한 불행은 없다. 그것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니치렌 대성인 불법밖에 없다. 하루라도 빨리 동양에 불법을 전해야 한다. 도다는 근심을 날려버리듯 말했다.